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두엽을 활용하기.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과 생각의 수는거리를 끊기 원한다면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으니 바로 전두엽이다. 삶을 올가매는 정서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전두엽이라는 진화의 기적을 활용하는 법 먼저 배워야 한다. 1848년 젊은 철도회사 현장 조임 게이지는 철도 공사를 위해서 산 허리를 폭파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폭파 작업 중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로 전두엽이 손상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대뇌 신피질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에 전두엽의 손상을 입은 여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전두엽은 뇌의 모든 부위를 책임지는 CEO이자 삶의 항법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장기관의 경우에 건강한 상태보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그 기능을 알기가 더 쉬울 때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두엽은 뇌의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된 일종의 사령탑이다. 그러므로 전두엽이 사라지면 우리는 유도 장치가 없는 미사일이나 지휘자가 없는 군대처럼 되어버린다. 결과적으로 전두엽에 의해서 조정되는 뇌의 다른 부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전두엽 손상을 실행기능 부전이라고 한다. 버몬트의 철도회사에서 일했던 게이지는 매우 뛰어난 기술과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26세의 나이에 위험한 폭파 작업에 대한 기술과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팀을 이끌었다. 게이지의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은 독특한 조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버몬트 철도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게이지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날 그는 쇠막대기로 구멍에 화약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점화가 일어났고 다이너마이트가 일찍 터지게 되었다. 약 1m 길이의 쇠막대기가 그의 왼쪽 강제뼈 밑에서 머리 위로 관통하면서 그는 100m 이상 나가 떨어졌다. 놀랍게도 게이지는 이 끔찍한 폭발에서 살아남았다. 목격자들은 그가 땅바닥에 내동쳐지고 나서 잠시 혼란스러워하더니 이성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빨리 근처 호텔로 옮겨져서 에드워드 윌리엄스 박사의 진찰을 받았다. 윌리엄스 박사는 좋은 할로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진료 중에도 게이지는 사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게이지는 자신의 젊음과 건강 덕에 별다른 합병증 없이 치료되었다. 놀랍게도 그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기억력도 완전했고 육체적으로도 예전처럼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할로이 박사는 게이지를 행운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던 전두엽을 다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게이지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했다. 게이지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라고. 할로 박사가 게이지가 그의 지적 능력과 동물적인 성향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다. 한때 정직하고 예의 바르던 게이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악인으로 변했다. 그는 이기적으로 행동이번였고 아주 불경스러운 언행을 했다. 그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회의 부적격자가 된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했고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다.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할로 박사는 게이지에게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직장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게이지는 이 충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능력이 아니라 변해버린 성격 때문이었다. 할로 박사는 그의 가장 유명한 환자가 살아남긴 했지만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그 사건이 있고 20여년이 지난 1868년에 할로 박사는 마침내 게이지의 변해버린 성격에 숨어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두엽이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이다. 그 사건의 영향으로 내 안의
자아를 탐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행동과衝動을 조정하고 복잡한 선택을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기능이 내의 어디에 존재하는지 찾아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기억과 운동, 언어, 동물적인 반사 능력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당시 게이지의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알고 있다. 게이지의 사고 후에 거의 160년이 지나고 나서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의 성격 변화에 책임이 있는 뇌 부위가 어디인지 찾아낼 수 있었다. 아이오와 대학의 신경과 교수이자 의과대학 인간신경해부 및 신경영상의학 연구소 소장인 한나 다마지오 박사는 게이지의 뇌 손상 사고와 손상 후에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서 게이지가 양쪽 전전두 폐질 모두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두엽 연구의 역사. 게이지 사고 이후에 많은 의사들은 전두엽 손상을 입어서 극단적인 성격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패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어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고 냉담했고 사회적 윤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때로 위대한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결코 실행하지 못했다.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즉각적인 기쁨과 충동적인 행동이 늘 장기적인 계획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후의 부검 결과 이들의 전전두 폐질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다. 불행하게도 게이지 사건 이후에 전두엽에 관한 연구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다. 1930년 예일대에서 진행한 침팬지 실험에서 전전두엽이 성격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연구자들은 유난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두 침팬지를 관찰했다. 두 침팬지는 쉽게 좌절하고 다른 침팬지들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들 침팬지의 전두엽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수술을 시도했다. 수술 이후에 두 침팬지 모두 쉽게 통제되었으며 협조적으로 변했다. 이것은 1935년인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종류의 수술로 인간에게서도 비슷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전두엽 절단술이라는 악명 높은 수술을 탄생시켰다. 여러 종류의 정신병을 앓고 있던 수많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 수술을 받았다. 그들의 상태를 실험하고 통제하며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두엽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다. 전두엽 백질 절단술이란 1930년대 후반 반사회적인 성경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끝 무렵에 있었고 약물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몇몇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을 다소 섬뜩한 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했다. 그들은 환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마취시키고는 환자의 눈동자와 두개골 사이의 눈꺼풀을 절개해 그 부위 아래 두개골에 구멍을 했다. 눈구멍 하나 바로 위쪽 뒤와 위치한 특정 부위가 두개골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구멍을 뚫은 후에 의사들은 자동차 와이퍼를 움직이듯이 전전두 폐질 위로 수술용 칼을 움직였다.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많은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전두엽 절단술의 부작용을 통해서 전두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절단술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이들의 눈이 조용해졌고 게을러졌으며 무력해졌다는 것이다. 또 주변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진실성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동일성에 대한 큰 욕망을 보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일상적인 행동에 매우 집착하게 된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입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매일 같은 옷을 입었으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었다. 익숙한 일상이 방해를 받으면 환자들은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했다. 게다가 이들의 불쌍한 영혼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도 잃었다. 그들은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적으로 했다. 습관적인 일상에 너무 고착되어 있어서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은 전혀 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 환자들은 같은 실수조차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의식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상한 우유를 마시고 복통을 경험했더라도 그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며 나중에 다른 선택도 하지 못했다. 다시 우유를 마실 때가 오면 상했더라도 우유가 담긴 병을 지워야 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구조화된 행동에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행동의 엄격함이 통증보다 더 중요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조각을 끼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두엽 절단술을 받은 거의 모든 환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해도 곧 정신이 분산되어 시작한 것을 결코 끝내지 못했다. 이들은 그들 주변의 어떠한 사소한 사건에도 정신이 산만해졌다. 또한 그들은 어떤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거나 학습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복잡한 행동이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복잡한 행동 패턴을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들에게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목표, 심지어 단기적인 목표조차도 없었다. 계획을 만들고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서 신발끈이 끊어지면 이 환자는 새로운 끈을 구하지 않고 계속 끊어진 끈으로 신발을 묶을 것이다. 절단술을 받은 환자들은 유아적으로 변했다. 사회적인 규제나 책임감을 알지 못했다. 즉각적인衝動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사소한 일에 심하게 성질을 냈고 유아적인 화나 삐침은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공통점이었다. 이들은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말하기도 했다. 의사소통 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퇴화되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냈다. 결국 절단술을 받은 환자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과 언어 능력,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판단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은 자아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감퇴했다. 결국 그들은 협소하고 원시적인 세계에 사는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시술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두엽 절단술은 정신의학의 암흑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두엽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는 역할도 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얻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과 뇌 손상을 입은 환자 연구, 영상의학의 발달을 통해 전두엽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비니어스 게이지 시대 이후에 뇌의 가장 성스러운 부위와 손상과 기능장애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절단술에 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나는 다양한 감정적인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무력과 일상에 대한 집착, 새로운 경험의 깊이, 긴장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면 전두엽의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감이 없는 경향이 있다.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 못한다. 어떤 학습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어떤 새로운 소태에 대한 학습이 어렵다. 결과로 행동을 수정해서 다른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있다.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혹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전두엽의 손상이 감각 기능이나 운동 기능, 기억력 또는 뇌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수행되는 감정 정체의 기본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전두엽이 손상되면 다른 뇌 부위를 이끌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즉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두엽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의 감정과 느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반복되고 활성화하여
굳어진 신경망에만 의존함으로써 우리 뇌의 기능을 스스로 재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헨리 데이비드 월런, 시민불복종 등의 저술을 한 작가이자 사상가는 사회적인 수능에서 벗어나서 자기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 말하기를 자영한 절망의 삶은 전두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지 모른다. 뇌 영상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보면은 전두엽의 활동이 적을수록 충동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한다. 실제로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뇌 활동 영상에서 전두엽이 활발한 활동을 보인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다.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의식적으로 충동적인 행동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전두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감정적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왕을 복귀시켜야 한다. 전두엽. 몸의 충동에 통제받는 것은 마음이 아닌 몸으로 사는 것과 같다. 생존 모드로 사는 동안에 강력하고 오래된 화학물질들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모든 의식을 환경과 몸, 시간으로 옮겨놓는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몸에서 마음을 꺼내 그것을 다시 뇌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두엽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휘와 조정, 고차원적인 사고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진화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바로 우리 뇌의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전두엽이다. 가장 최근에 발달한 뇌인 전두엽은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체이며 인간의 신경계에서 가장 진화한 부위이다. 앞이마 뒤쪽에 자리한 전두엽은 대뇌의 신비주의를 이루는 4개의 엽 중에서 가장 크며 우리의 중앙통제기관으로 기능한다. 즉 간섭을 끌어내고 주의를 집중하여 마음의 폭풍을 잠재워서 우리의 지각, 중추가 우리 뇌 외부 세계와 연결을 유지하도록 도우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뇌가 매우 시끄러운 장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앞서 시냅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들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야기했고 뇌를 번개가 몰아치는 중서부의 폭풍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가 항상 떠들썩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종종 뇌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포착한 것일지도 모른다. 잠시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는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는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라는 개념에 푹 빠져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금 앉아있는 의석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어깨와 목의 결림을 느끼지 않는 것이며 책 너머의 세계가 희미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이 책을 읽는 마음의 목소리만 들린다. 전두엽이 당신의 집중을 한데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두엽은 방금 당신이 내린 결정도 책임진다. 자세를 바꾸거나 한 손을 떼어서 책에서 떼어 머리를 긁거나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 등 당신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수천 가지 가능한 행동들 말이다. 무엇보다도 전두엽은 우리가 매일 의식, 의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많은 의도적인 선택과 행동의 중추이다. 진정한 자아의 집인 것이다. 전두엽을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전두엽은 뇌의 다른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다른 뇌의 작동을 통제한다.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고차원적인 기능은 오직 전두엽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인 마음 상태를 극복하거나 생각보다도 느낌대로 살려는 성향을 극복하려면 전두엽과 그 기능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전두엽을 사용해서 의지를 의도적으로 들이낼 때 우리는 신경화학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는 데 필요한 통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성격과 선택, 어떤 일련의 반응을 나타내고 지배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경과 몸의 필요한 반응,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게 된다.
만약에 감정적인 능력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환경이 우리 몸에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혁신하고 창조하기보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과 유전으로 형성된 시냅스를 활성화하며 말이다. 이것은 우리를 생존 모드로 살게 하는 반복적인 화학 반응을 부추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의 영향에 휩쓸리는 존재가 된다. 전두엽은 모든 정상적인 인간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부위다. 우리가 느낌이 아닌 생각으로 살려면 전두엽에만 나타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의지와 주의 집중을 돕는 전두엽의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만의 독특함. 수세기 동안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하는 특징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사실 다른 생명체가 비유하여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마주보는 엄지를 가졌다거나 직립보행을 한다거나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다. 또는 몸에 털이 거의 없다거나 정교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커다란 뇌를 가졌다는 데도 있지 않다. 실제로 인간보다도 큰 뇌를 가진 동물들은 얼마든지 있다. 코끼리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훨씬 크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전두엽의 상대적인 크기이다. 고양이의 뇌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다. 개의 경우는 7%이며 침팬지나 긴 발원숭이, 짧은 꼬리원숭이 같은 작은 영장모의 경우에는 약 1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 전체 DNA 심폐질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40%이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은 전두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전두엽을 침묵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두엽을 EEG로 측정했을 때 뇌의 다른 부위와 비교하여 별다른 활동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각 자극과 일상적인 사고를 처리하는 DNA 피질의 다른 부위는 늘 활발하다. 하지만 전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뇌파의 활동을 감지하는 EEG는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다양한 뇌 연구와 영상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전두엽에 관한 가치를 간파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의 가설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전두엽이 거의 모든 뇌 활동을 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두엽은 영감의 정체로 오랫동안의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왕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비록 그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전두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고대의 위대한 왕에게는 전두엽 부분을 보석과 금으로 장식한 왕관을 수여했다. 왕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한 것이다. 또한 먼 옛날 평화를 지키는 중재자들은 그들의 문제 해결력과 혼란을 꿰뚫어보는 능력에 대한 상징으로 머리에 월계관을 썼다. 이와 비슷하게 경기에서 승리한 운동선수들 역시 월계관을 썼다. 이것은 그 선수가 환경과 몸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진보된 문명과 위대한 선구자들은 이마의 한가운데를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수세기 동안 전두엽은 인간의 뇌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부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수천 명이 전두엽 절단술을 받은 지난 과거에도 알 수 있듯이 전두엽은 실험하기에 가장 적당한 부위로 인식되기도 했다. 전두엽에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 어떤 보살이나 그 입에 그 머리에 이마에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네요. 진정한 자아의 왕자. 과학적인 관점에서 전두엽 또는 전전두 피질, 인간이 가진 힘의 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두엽은 놀랍도록 많은 과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뇌의 다른 부위와 가장 많은 연결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두엽은 소뇌와 대뇌 심폐질의 다른 부위 정례 기저핵, 시상하고 해마, 편도체, 심지어 뇌간의 핵단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전두엽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신경망을 이루고 있어 다른 모든 내 부위의 활동을 운영하고 조정하며 통합할 수 있다.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의 처럼 전두엽도 비슷한 종류의 지도를 갖고 있다. 전두엽 안에는 대뇌 심피질의 전체의 신경 연결 지도가 존재한다. 대뇌 심피질이 뇌의 본체 기판이라면 전두엽은 중앙처리 장치인 셈이다. CPU. 전두엽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과 자기인식, 현실을 관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부위의 모든 신경 연결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두엽을 통해서 그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의식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개념인 자아가 인간의 우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인 전두엽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과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능력 중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전두엽. 두관과 전두엽의 분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전두엽으로 혈류가 유입되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관련이 있다. 과학자들은 뇌 영상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양쪽 전두엽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명사를 나타내는 사진을 보여주고 적합한 동사를 말하고 그러자 이 일을 처음 접한 참가자들의 전두엽이 혈액이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이런 일이 새로울 때 전두엽으로 이동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실험을 계속해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자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의 이동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또 어떤 활동에 익숙해질수록 전두엽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과정으로 참가자들은 처음 것과 비슷하지는 또 똑같지는 않은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이 다시 증가했지만 처음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것은 정보의 연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친숙한 일을 할 때에는 전두엽에 필요한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친숙한 일, 일사적인 정보는 집중이 훨씬 덜 필요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이를 처리하기가 더 쉽다. 이 익숙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과제를 통해 형성한 신경 연결을 바탕으로 내가 정보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제가 새로울수록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많아지고 과제가 익숙해질수록 적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과제든 익숙해질수록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줄어든다. 대신에 대뇌 심폐질의 다른 부위가 그 과제를 넘겨받는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할 때 최초로 관여하는 부위가 전두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새기기 시작하면 전두엽은 뇌의 다른 부위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줄여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방해받지 않도록 만든다. 일단 전두엽이 새로운 과제를 배우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대뇌 피질의 다른 엽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학습한 정보 또는 익숙한 정보로 피질 전체에 암호화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전두엽이 좌전두엽보다도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우리 몸에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구조가 있으며 그것이 좀 더 진화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동의한다. 말하자면 어떤 장기의 구조가 더 발달되어 있을수록 그 기능 역시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의 발달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손가락은 발가락보다도 훨씬 정교한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생김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양쪽 전두엽 역시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그 중에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뇌의 양방구가 각각 새로움과 익숙함에 관련되어 있듯이 양쪽 전두엽 역시 각각 분화된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뇌로 가는 혈액의 이동을 관찰하기 위해 페트 스캔을 하는 동안에 이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소개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새롭고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동안에 우전두엽이 좌전두엽보다도 더 활발하게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 참가자들이 그 과제를 연습하고 숙련할수록 좌전두엽이 더 활기를 띠었고 우전두엽보다도 혈류의 이동도 많아졌다.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는
우전두엽이 주로 활성화된다. 그러다가 연습을 통해서 과제에 익숙해지면 좌전두엽이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내 조직에 새기기 시작하면 혈류는 뇌의 뒤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또한 우전두엽이 다른 우뇌 부위와 함께 장시간 집중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이 부위의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들의 경우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우전두엽은 새로운 개념을 접수해서 그것을 익숙해지도록 만든 후에 신경 조직에 그 개념을 새긴다. 그 후에 과제가 더 익숙해지면 좌전두엽은 그 과제를 아는 것으로 분류해서 획일에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보자. 우전두엽은 이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집중한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기억으로 저장될 때까지 말이다. 예를 들면서 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면과 비슷하다. 전두엽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기술이 새로울 때 전두엽은 그 새로운 재미에 완전히 빠져든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새로움과 놀라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전두엽은 그 일을 뇌의 다른 부위로 넘겨준다. 부하들에게 지루하고 일상적인 일을 넘기는 상사의 특권이 셉니다.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두엽이 CEO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런 비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몰입 중추인 전두엽은 새로운 개념과 활동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동안만큼 매우 잘 작동한다. 사실 전두엽은 우리의 상사들처럼 일상적인 일을 부하들에게 넘기고 잠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일을 넘기고도 전두엽은 여러 가지 일을 활발히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사실 전두엽은 종종 거울제의 역할을 한다. 전두엽은 우리가 지루해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대신에 외부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서 지루한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관심이 없더라도 그 강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중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을 이 새로운 정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두엽, 특히 우전두엽이다. 뇌의 다른 부분은 그만두라고 요구할지라도 말이다. 전두엽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것도 깊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전두엽은 또한 특정한 시냅스의 활동을 촉진하는 능력도 있다. 우리가 전두엽을 통해서 일련의 시냅스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이 시냅스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동시에 활성화된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격인 전두엽은 뇌의 다른 부위를 어떤 배열이나 패턴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경망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마음이란 내 활동의 산물이며 뇌에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연결할 수 있는 수억 개의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전두엽은 또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을 약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연합 기억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두엽은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불러내어 새로운 개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관계없는 정보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신경망들을 진정시킨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두엽은 현재 마음속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거리가 한가득 있지만 말이다.